초1도 선행해야 되나요? 초1도 심화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은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학 진짜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쾌한 밤. 저는 전국의 30만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실천하는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을 운영하고 있는 수학교육하는 주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수학 이야기 많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입시까지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생각하는 힘은 수학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목적과도 맞닿아 있는 거라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면 아이들이 자연히 실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효능감. 조금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해서 내가 이거를 이뤄냈다, 성취해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것들도 성장하게 만드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물려가지고 큰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벨롬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뭐 애초에 뭐 수학머리가 없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최소한 아셔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도하셔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초등 수학 로드맵 쭉 저희가 짚어볼 건데요. 먼저 초등 1, 2학년 네. 저학년 시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기준이 막막해서 맞아요.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부터 해봐야 될까요? 일단 초등학교 아이가 입학하면 학부모님들이 기존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던 그런 많은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워낙에 또 선행 얘기를 하니까 초1도 선행해야 되나요? 초1도 심화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초2까지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 물론 아이가 의지가 있어요. 나는 문제 푸는 게 재밌어.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게 좋아. 라는 아이들은 권장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아이들은 오히려 수를 가지고 노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수학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게 중요해서요. 일단 교구 같은 것도 많이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수 감각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 문제집을 안 풀려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왜냐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하지만 초3 때 본격적인 지면학습을 하려면 초1, 2 때 문제집을 한 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해력은 모든 과목에서 중요한 거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지만 수학에서도 문해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2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한글은 됐고 이제 수학적 용어들을 넣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수학 동화를 좀 읽히면서 그냥 글로 써있는 수학 문제나 수학 내용들에 조금 익숙해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독서에 수학을 그냥 한 방울 얹어서 그렇게 연결해 가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초등 3학년은 네. 수학학습에서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하셨어요. 이때 분수 단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교과서 공부부터 문제집 선택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네, 초3 때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5개념을 갖고 가기 쉬운 부분이 나눗셈이랑 분수 파트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좀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교과서 외적인 학습 도구들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수학 동화 그리고 EBS 매스 제가 정말 추천하거든요. EBS 매스라는 사이트 보시면 동화적인 내용이 웹툰처럼 이렇게 영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선생님이 인강 형태로 찍어놓으신 것도 있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것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고르기 시작해야 되는 게 초3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집을 고를 때 2+1의 원칙을 꼭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두 권은 모든 아이들이 조금 했으면 좋겠는 거고 하나는 그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처방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권을 가져가야 되는 거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한 권은 학교에서 교과서도 보고 익힘책도 풀지만 그래도 문제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권 정도 그냥 아이 수준에 맞춰서 풀리시는 문제집이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은 도전 문제집이에요. 근데 이 한 권도 완북해야지 어떻게든 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도전 문제집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훈련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처방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때때로 부족한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연산이 어느 타이밍에는 좀 부족해. 4학년 됐는데 그때는 도형이 좀 부족하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분수나 나눗셈 파트를 유독 좀 어려워해. 그럼 그쪽 문제집이 좀 특화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한 권을 선정하셔서 이번 학기에는 기본 툴 그리고 처방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좀 세팅해 가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3학년 때부터는 이 원칙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4학년을 끝나기 전에 연산 원리 전반에 대해서 네. 이제 정확도, 속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 4학년 2학기가 끝나기 전에 연산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5학년 첫 단원이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초4 2학기 과정까지 우리 아이들 자연수의 사칙 연산을 모두 다 배운다는 얘기예요. 이때 연산을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 해결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냐 4단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연산 원리를 제대로 잘 알고 있느냐. 아이들이 연산 원리 모르는 채로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푸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계산을 해?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뭔가 있거든요. 애들이 좀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도를 보셔야 돼요. 아무리 연산을 많이 연습을 해도 실수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정확도는 꼭 챙겨 가셔야 되고, 세 번째가 속도입니다. 속도는 아이들 발목을 잡지 않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중학생 올라갔을 때는 진짜 단순한 연산 문제만 출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도구로 쓰이는 게 연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달이 되어야 되긴 하지만 그 연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네 번째는 실수는 꼭 잡고 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연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정말. 네, 이거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집에서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는 아이한테 네가 풀었던 문제 중에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고 라는 거를 숨기고 다 맞을 때까지 한번 풀자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시험을 한 번 보고 그냥 바로 끝나려면 내가 처음부터 정말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그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마다 집중력을 키우던 거를 이제 조금 확장해서 평소에 문제 풀 때도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습관처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등 5학년을 잘 다져놓으면 중학교 1년이 훨씬 수월해진다고도 해주셨어요. 이때 꼭 챙겨야 하는 단원 그리고 효과적인 공부법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환기 학년이라고 해서 초 5, 6과 중1은 굉장히 내용이 겹칩니다. 특히 분수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5학년 1학기 단원 중에서 분수와 연관된 단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수와 배수, 그리고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까지 5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수만 제대로 잡아도 중1 첫 단원인 소인수 분해랑 정수와 유리수 이 파트를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나 초등까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수학도 잘하네? 라는 감정을 느끼려면 일단 첫 단원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네, 학교 수업도 잘 알아듣고 이제 학교에서 보는 어떤 수행평가 테스트 같은 것도 잘 보고 이래야 중학교 수학도 할 만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쭉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요즘 분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분수 특화 문제집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바빠 수학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분수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교재인데 요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정말 추천하는 교재는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이라는 능률에서 나온 문제집이 있거든요. 왜 이런 순서대로 분수를 배우는 건지, 왜 처음에 약수와 배수를 배우고 왜 약분과 통분 과정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단원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집을 좀 푸는 걸 추천합니다. 초등 5학년이 되면 중등 선행을 이제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선행보다는 심화에 좀 더 집중해 보라고 권해 주셨어요. 네네. 그렇게 얘기해 주신 이유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고등학부모님들은 정말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초등 때는 잘 몰라요. 중고등학교 때 어떤 문제집을 아이들이 많이 푸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초등에서는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최상위 수학. 그죠. 최상위 수학이죠. 중등은 A급 수학, 고등은 실력 정석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초등 때 최상위 수학을 풀었던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A급 수학을 수월하게 풀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고등학생 올라가서 실력 정석도 제대로 풀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거꾸로 보면 초등 때 최상위처럼 좀 도전적인 문제를 안 풀어본 아이가 과연 그런 문제를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죠. 중학교에 막상 올라가면 초등 때 교과서 문제는 그냥 쉽게 풀었는데 중학교부터는 교과서 문제도 안 풀리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거 그리고 항상 도전적인 문제집을 푸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심화는 우리 아이 수준보다 높은 걸 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장착하고 중학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심화를 강조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심화 학습에 도움이 되는 문제집을 추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이들 풀리시는 최상위 수학이 뭐 거의 부동의 1위죠. 맞아요. 네, 정말 디딤돌은 건물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많이들 풀리시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점프형 수학도 많이 풀리시고요. 그리고 문장제 같은 경우에는 문해길 심화편도 많이 풀리시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수랑 기하 파트로 나뉘어져 있지만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 요 문제집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거 수준을 좀 넘어섰어. 뭐 경시대에도 좀 도전해 볼 만한 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경시대 문제집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3% 올림피아드나 아니면 응용왕수학이나 아니면 최강 TOT 이런 문제집들 중에서 구성 보시고 우리 아이가 조금 접해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다 하는 문제집으로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 6학년 이때가 그 초등 수학을 총 정리하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유독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있다면 이때는 좀 N회독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강조드리는 N회독은 평소에 해야 되는 학습 방법이에요. 오히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학년이니까요. 후행은 선행의 반대 개념인데 부족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후행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물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의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없네요. 교과서가 없다. 그러면 네. 문제집이라도 한 학년에 한 권이라도 네. 남아있다면 다행이신 거예요. 기존에 풀었던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 이런 부분들에서 흔적이 조금씩이라도 있거든요. 유독 비가 내렸다. 그 파트에서. 그럼 그때 구멍이 있는 거죠. 부모님들은 항상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강화하려고 애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원인은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눗셈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나눗셈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나눗셈 문제 계속 풀려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사실 구구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수학은 다 나선형이자 위계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래 학년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으면 윗 학년도 분명히 고생을 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초등 졸업하기 전에는 과거 기록을 보고 추적해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이죠. 그래서 저학년 학부모님들일수록 교과서 문제집 버리지 마시고 최소한 그 학교군이 끝날 때까지는 보관. 그러니까 초등은 초6 끝날 때까지, 중등은 중3 끝날 때까지 보관을 해야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데 좀 수월하다, 후행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행과 심화학습이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듯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내실 있는 선행의 기준을 1년 선행으로 잡아주셔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년 선행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초등, 중등, 고등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네, 초등 학부모님들은 1년이요? 1년에서 돼요? 뭐 저기 대치동에서는 뭐 4, 5년 한다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워낙 내용도 적고 쉽다 보니까 그냥 진도 하루에 2장씩만 풀려도 쭉쭉 나가던데요? 이러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초등 때는 아이들이 사실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영어도 해야 되죠. 예체능도 해야 되죠. 국어도 해야 되죠. 독서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시간 많이 할애하시면 좋고요. 중등은 그래 1년 정도 유지하는 거 나쁘지 않아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고등이 되면은 한 학기 가는 것도 좀 힘든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양과 난이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1년이라는 목표를 잡으시고 그걸 쭉 유지해 가겠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이거는 절대 적은 그리고 과한 선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선행에 중요한 점은 항상 심화가 붙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저는 학기 중에는 무조건 심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선행은 방학 때 하는 거다. 왜냐하면 선행은 말 그대로 좀 깊이 있게 심화까지 선행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학교에서 보충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심화를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를 따라가는 게 좋다. 5학년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학년 때 처음으로 선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는 1학기는 그냥 심화 겸 선행을 그냥 학기 중에 한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2학기 거를 미리 공부한다. 그리고 2학기가 되면 2학기 심화를 학기 중에 공부한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잖아요. 이때는 약간 좀 무리를 해야 돼요. 기존에는 안 했으니까. 요 겨울방학은 좀 기니까 요때 6학년 1학기, 2학기는 어느 정도 선행을 한다. 근데 걱정하세요. 선행을 그렇게 빨리 해도 될까요? 근데 해결책이 있죠. 학기 중에 심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 이제 6학년 1학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1학기 심화, 여름방학 때는 중1 선행, 그리고 2학기 때는 6학년 2학기 심화. 이렇게 되면은 1년 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의심이 드시는 게 여름방학은 되게 짧고 겨울방학은 되게 긴데 한 학기씩 끝내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능하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돼요. 그리고 2학기를 보낸 후 겨울방학으로 못했던 선행을 넘겨도 됩니다. 그럼 겨울방학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방학이 지나면 여름방학 때 선행했던 바로 그 부분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연결해서 또 공부를 했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클을 타시면 돼요. 수학은 아래 학년께 잘 다져지고 나면 아래 학년에서 배웠던 내용에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되고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래가 심화까지 단단하게 됐다면 위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학은 결국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하셔서 정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네. 그 고학년이 될수록 수학 과목에 대해서 정서가 많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네네. 긍정적인 정서 어떻게 키워줄까요? 저는 수학 정서를 잘 가져간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봤어요. 잦은 작은 성취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겠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성적에 일희일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문제는 잘하지 않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적은 어차피 네 성적이지 내 성적이 아니야.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성과를 얻은 거고 네가 이번에 조금 실수를 했거나 노력이 부족했으니까 그 성적인 거야. 나는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좋은 거지. 네가 뭐 성적이 떨어졌다고 올랐다고 이거에 대해서 엄마가 일희일비하고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아. 이거를 말이 아니라 표정 그리고 행동 이런 걸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기본적인 양육 환경, 양육 태도를 통해서 잦은 작은 성취를 경험한 아이들이 수학 정서가 쭉 오래 가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 생각을 못 하시고 이때가 마지막으로 가족여행을 갈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면 초등 때 좀 부족했던 거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초등 결정론은 틀렸습니다. 유쾌한 반! 전국의 30만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교육전문 채널 교집합을 운영하고 있는 수학교육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수학 선생님들 볼 때마다 늘 궁금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수학을 좋아할 수가 있죠? 언제부터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선생님을 잘 만났고요.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작은 성취들을 많이 이뤘던 것 같아요. 물론 초등 때도 뭐 기본적인 건 했습니다만 수학을 본격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한 거는 중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등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꼭 전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요즘 초등 결정론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초등 때 뭔가 잘못되면 중고등은 희망이 없다. 근데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게 바로 저입니다. 네. 결국 대입은 전국 단위 경쟁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비학군지에서 공부 좀 하고 있다고 하면 학군지 아이들과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막 그 실력 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등 때는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등에서는 내신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A를 잘 맞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학군지 학교의 시험지를 들이댔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는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지들은 요즘 어렵지 않게 다 돈 주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족보닷컴이나 공유하는 사이트
그 카페들을 통해서 이제 시험지 얻으셔가지고 시험을 보는 환경과 똑같이 집에서 세팅을 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거, 이런 방법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고등에서는 내신을 챙겨가는 게 수능하고 내신형 아이가 좀 다르거든요. 이제 수능 스타일을 잘 푸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내신 스타일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근데 보통 비학군제에서는 내신은 잘하지만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전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대학 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들을 했지만, 이제 2028 대학 개편안 나오면서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수능 최저 같은 거 최소한 맞춰야 되고, 이 기준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신이랑 수능 두 개를 다 잡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내신을 잘 하더라도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수학 개념 중요성 강조를 좀 해주셨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요. 이 수학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면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학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모든 수학 교육 전문가들이 강조하시는 파트이기는 하죠. 저는 단연간 아이들이 정말 지도하면서 느꼈던 그 점들, 그리고 효과를 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기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뭐 개념들을 익숙하게 하는 거, 정의뿐만 아니라 성질이나 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하는 거라서 교과서를 정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는 거를 실제로 문제에 적용해 가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강조하는 건 개념 카드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개념 카드라는 게 말 그대로 단어장, 단어 카드랑 똑같은 거예요. 저학년은 예를 들어 삼각형이다. 그러면 삼각형을 앞에다 쓰고 뒤에는 삼각형의 정의, 그다음 성질, 이런 것들을 앞뒤 카드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카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앞 페이지에 이미 정리랑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뒷 페이지는 그거와 관련된 문제,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문제 혹은 내가 틀렸던 문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어떻게 보면 단어장처럼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카드 형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한 개념을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단어 카드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실력이 쌓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응용이나 심화해서 우리 아이가 잘 못 푼다 그러면 어느 개념 때문에 이게 안 되는지를 역추적해서 가야 합니다. 사실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여러 개의 수학 개념들을 잘 엮어서 실마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는 개념이나 응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 아이들일수록 좀 복잡하고 처음 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거를 저는 백지 테스트 혹은 목차 공부법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머릿속에 흐름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백지 테스트는 말 그대로 빈 종이에 내가 배운 그 내용들을 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방식이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온전히 쏟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항상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문제집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봐요. 보통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넌 수학이 왜 좋니? 라고 물어봤을 때 외울 게 별로 없어서 좋아요. 이 말을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해가 되면 자연히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 또 이해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잘 쌓인 아이들은 외울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 때부터 착실히 그 방법들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중등 선행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면 될까요? 중등부터는 교과서가 자세한 편이에요. 교과서만으로 선행하는 건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용어들이나 성질이나 아니면은 정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익히는 용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개념들을 실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밀도를 이제 쌓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선행 때 기본적인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 한 권은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2+1이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때 2+에서 1은 선행 때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심화랑 그다음에 처방 문제집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문제집의 개수로 그렇게 부담이 있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가면은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도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집을 초등 때는 부모님이 골라주시긴 하지만 이제 중학교 문제집을 고를 때에는 아이한테 좀 맡겨봐도 될까요? 저는 초등 때도 아이한테 조금 선택권을 주시라고 오,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물론 처음부터 네가 마음대로 골라봐 이러면 안 되죠. 캐릭터 문제집 고릅니다. 맞아요. 캐릭터 문제집 고르고요. 문제항이 가장 적은 거 골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라인업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거는 판단하셔서 요것들 중에 골라.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라는 게 뭔데 이런 기준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70%의 정답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70%의 정답률인지 어떻게 알죠? 이것도 사실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신의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재 라인업을 추천해주는 무료 테스트를 제공해주는 출판사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천재교육이 있는데요. 천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테스트를 하면 네 아이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얘는 우리 문제집 중에 이걸 풀면 좋아.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디딤돌도 온라인에서 문제를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T클래스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는 사이트긴 한데 학부모님이 가입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은 디딤돌에서 출간하는 모든 문제집의 모든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문제집을 선정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읽었다는 가정하기 때문에 교과서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했다면 문제를 풀어보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공부했던 내용들을 풀려봤을 때 70%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문제집 선정하시면 되고 그게 기준이 돼서 너무 많이 틀린다. 그럼 좀 더 쉬운 문제집. 너무 적게 틀리는데 거의 다 맞는데? 그럼 조금 높은 문제집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지필평가를 보지 않으니까요. 네. 이때 수행평가에 좀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 방법으로 수학 연계 독서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학 연계 독서는 이때밖에 읽을 타이밍이 없습니다. 사실 뭐 중학생이나 됐는데 뭐 수학 동화를 읽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학생이 읽는 수학 도서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학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스토리를 엮은 것들이라서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게 공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공부의 대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중1 때는 뭐 교과서 읽고 문제집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선행학습 측면에서 읽히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수학자가 들려주는 땡땡 이야기 시리즈예요. 근데 이게 자음과 모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60몇 권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사야 되나? 전집을 초등 때 그렇게 실패하셨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또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절대 사지 마세요. 네, 이거는 모든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강연 때 다들 빵빵 터지시는데 아무도 안 빌려가요. 아무도 안 빌려가기 때문에 그냥 가서 빌리실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가 들려주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야기 뭐 이런 책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 개념부터 쭉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피타고라스의 정리뿐만 아니라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뭐 삼각수라던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학년을 넘어서서 아래 학년에서 내가 모르고 넘어왔던 게 있다면 후행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학년이라면 현행이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거는 선행의 측면이기 때문에 책 한 권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읽다 보면 배경 지식이 쌓아지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읽는 연습이 되고요. 세 번째는 쓰는 연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 측면에서 굉장히 권장을 드려요. 많은 중학교에서 수학 수행평가 항목들을 결정을 하시는데 수학 도서를 읽고 독후감 쓰고 발표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었고요. 거기다가 뭐 UCC를 만든다, 수학 신문을 만든다, 뭐 이렇게 좀 다양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관통하는 게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학습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읽는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수행평가 준비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11월 초로 겨울방학까지 한 4개월의 시간이 남는데요. 이때가 고등선행을 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역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역전의 용사들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알려주세요. 중학교까지 제대로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런 아이들조차도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실감이 돼요.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구나.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바로 입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아주 공부를 포기한 아이가 아니라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의지가 있을 때.
그래서 요 4개월의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 생각을 못 하시고 이때가 마지막으로 가족여행을 갈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유럽 가자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초등 때부터 이때 적금 들어놨다가 이때 이제 만기 돼서 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으시거든요. 아니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수능 보고 나서 가셔도 충분하다. 이때는 시기도 시기적으로 안 좋지만 아이들도 엄마 아빠랑 여행 가는 거 안 좋아해요. 아이들이 긴장이 되어 있고 계기만 있다면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심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 몰입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는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요. 이때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 방법이 공부가 안 돼. 이 방법으로 해야 돼. 그러면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겨울방학이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을 하루에 언제라고 박아두시고 예외를 만드시면 안 돼요. 그때는 꼭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이 세팅돼야 되는데 이 환경은 이제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멀리하고 친구들이랑도 너무 오래 어울리지 않고 뭐 이런 약속이 필요해요. 이때 아이한테 현실 가능하게 석 달 동안 고1 1학기 문제집 한 권은 좀 하도록 하자. 그리고 하루에 처음에는 뭐 한 2시간씩만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너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한 30분씩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하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끝냈다면 보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상이 학습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과정을 쌓아서 아이가 이뤄낸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을 갖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 이제 경품으로 이렇게 잘 해두시고 아이가 능동적으로 본인의 의지가 있을 때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면 초등 때 좀 부족했던 거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초등 고학년 때부터 사교육 약간 학원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학원에 가서 상담을 구할 때 어떤 것들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원인지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하실 때 전 2가지를 물어보시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학원은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념 학습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뭐 이렇게 막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거는 문제 풀면서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곳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다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부터 공부시키는 학원은 중요한 게 뭔지 잘 모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진도를 끝내야 하니까 문제집 끝내는 것만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곳일 텐데 학년이 올라가면 계속 빈 구멍으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모든 학원에서 중등 이상부터는 다 내신 시험을 챙겨주죠. 근데 이 내신 시험의 범주가 지필고사만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해주죠, 당연히. 저는 여기에 시대가 바뀌었으니 서술형도 챙겨줘야 되고 수행평가도 챙겨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수학 수행평가에서 쓰는 걸 잘 못한다고 국어학원, 논술학원에 보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글을 예쁘게 잘 쓰나를 보는 시험이 아니라 얼마나 수학적 표현을 잘 써서 논리적으로 쓰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잖아요. 그 얘기는 빠지는 거 없이 그리고 오개념 없이 이렇게 잘 쓰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건데 이런 거를 봐줄 수 있는 곳이 과연 독서논술 학원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수학학원에서밖에 봐줄 수 없는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원인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평가를 잘 받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지 이 2가지를 놓치지 않는 학원을 보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말씀 귀 쫑긋하고 들으셨어요. 유태한밤 시청자들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수능 끝나고 이제 수학을 다시는 안 볼 거다라고 결심을 하셨을 텐데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문제집을 들춰보고 다시 수학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오히려 아이랑 같이 나는 다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왜냐면은 저는 수학 공부를 하는 과정이
세상을 배우는 과정하고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수학 공부도 처음에 막막함이 있었지만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좌절도 하겠지만 하나씩 작은 조그마한 성취들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언젠가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고 이게 수학 공부하는 과정인데 이게 인생하고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랑 닮은 어떤 존재를 바로 눈앞에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거를 이제 직관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수학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면은 분명히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많이 불안하셨죠?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 불안했던 마음 많이 내려놓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